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이 온 지 몇 달 됐죠? 한 반년 된 것 같네요. 지금 질문 주신 게 제 핵심적인 주장인 거죠.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묶어가지고는 실제적인 서울의 권역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는 사례가 경기도 동남부에 있는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지역보다 더 농촌인 거고, 오히려 수도권에 묶인 바람에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지역인 것이고, 반대로 경기만이라고 부르는 지역의 남쪽인 아산만 쪽에 있는 충청남도의 북부 지역, 즉 아산, 당진, 서산은 사실상 서울인 거죠.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춘천, 원주 지역은 사실 서울인 것이고, 또 중앙선이 고속화되면서 앞으로 경북 영주까지는 이제 청량리권에 포섭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그쪽에서 병원들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보이고 있어서 다들 고속철 타고 와서 서울에서 진료받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아닌 대서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 교통망으로 이어지는 확장된 서울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서울은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확장된 그레이터 서울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고 예, 그렇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편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네. 인간은 정치 행정적으로 움직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청주에 다녀왔는데, 청주는 서북부가 지금 급격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가 85만인데 아마 100만 찍을 것 같아요. 그 원동력은 서울 방향으로 나 있는 서북부 지역에 하나는 오송읍, 그 KTX 여기 있는, 그리고 하나는 청주 서북부의 산업단지.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이제 시외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이 있는데, 거의 트레이드마크가 시외터미널이 우리는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서울로 출발합니다. 이거는 웬만한 경기도 동남부 지역이나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버스보다 자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보다 청주가 더 대서울인 거죠. 이제 뭐 네. 얘기 그렇죠.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남양주 지역은 꼭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이제 서울 주변 지역의 시 단위에서 앞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몇 개 뽑는데, 네. 그게 이제 고양시, 일산 말고도 고양시는 가능성이 많고, 최근에 삼성역이라든지 개발 많이 되고 있죠. 말씀하신 남양주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이 없습니다. 엄청 넓어요. 용인시는 뭐 여전히 난개발 중인 것이고, 난개발이 그래도 수지 신도시 같은 곳은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용인, 처인 이런 곳들이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인 것이고, 작은 규모로는 광주시. 최근에 오포읍이라는 데가 동의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인구가 늘어서 쪼개고. 근데 그런 데에서도 발전을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관전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상기 신도시 중에서도 이런 지역들에 포함된 상기 신도시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봅니다. 방금 1개 신도시 말씀하셨지만 1개 신도시도 같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상 일산 분당만 전국구 신도시인 거고, 네. 나머지는 부천이라든지 군포, 안양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도시였던 거를 당시 노태우 정권이 실적을 늘려서 200만 원으로 맞추기 위해서 끌어올린 게 있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현지에서 불만이 많았어요. 이거 우리 했던 건데 왜 국가가 가져가냐고 하는. 그렇게 봤을 때는 상계 신도시도 단일하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네. 예측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은 네네. 제 책에서는 언급해 놨습니다. 저 이번 7월에 낸 책이고 오늘 마침 오세를 찍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책에서 상기 신도시에 포함된 모 지역이 사실은 약간의 고민하실 거리가 있으므로 선택하실 때는 주의하시길 바란다라는 뉘앙스를 담았습니다만, 네. 엄격하게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 책입니다.
어떤 분이 제 활동을 가지고 평하시기를 부동산 업계의 교양 과목이라고. 저는 정확한 표현을 생각합니다. 저는 결코 기존의 업계분들을 위협한다거나 제가 대체할 수 있다거나 그런 의도로 쓴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답사를 하면서 전혀 이제 경제적 이해와 관계없이 돌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었는데 네. 국가 정책이라든지 국방 문제라든지 공해 문제들을 왜 기존의 업계에서 언급을 안 하실까 궁금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딱히 감추려 했다기보다는 네. 정말 인식이 없었던 거죠. 분야가 달라서. 제가 봤을 때 부동산에 관련된 큰 분야는 하나는 경제학이고 네. 하나는 공학일 겁니다. 도시공학이라든지 건설 토목 같은. 네. 그리고 하나는 법률이겠죠. 각종 이제 세제가 바뀐다든지 하는. 네. 이 분야들이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가장 놓치고 있는 큰 문제가 북한과의 대치에서 오는 안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저는 서울이 강남이 성공한 이유도 그리고 일산보다 분당 집값이 높은 이유도 제일 원인은 안보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든지 강남 입지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에서 강남이 성공했으니까 세종이 성공할 것인가. 이거는 역시 국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영역이 있어서 제가 원래 전공이 전쟁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뜻에서 이 책을 쓴 거죠. 그렇죠. 강남은 지난 8월 8일 네. 그리고 최근에 물난리 태풍은 다행히 비켜갔습니다만 예. 사실 수재 취약 지역입니다. 그렇죠. 물론 강남도 강남이라 말하기는 애매하고 언덕과 계곡 지역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개발하기 좋지 않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 땅이 비어 있었겠죠. 그래서 강북 지역의 인구를 어떻게든지 남쪽으로 내려보냄으로써 유사시에 북한과의 전쟁이 다시 있을 경우에 전쟁을 치르기 수월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수행하기 좋은 땅이었던 거죠. 비어 있으니까 사람 내려보내기 좋은. 그 첫 단계는 원래는 이제 성남시 광주 대단지인 건데 네. 성남은 원래 광주군이었고 네. 광주군의 좋은 땅은 원래 하남이라든지 지금의 광주 쪽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성남 지역은 사실은 그렇게 살기 좋지 않은 곳이어서 물도 부족하고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철거민들을 대규모로 내려보낼 수 있었던 여지가 있던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강남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인 안보 문제, 강북의 인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쟁 치르기 수월하게 하는 것인데 그 대규모로 내려보내기 좋은 곳은 영등포도 아니고 천호동도 아니고 중간에 상습 수재 지역인 강남이었다라는 영등포의 동쪽인. 근데 그렇게 영동이라 불릴 정도로 뭐가 없어가지고 막연하게 그랬던 곳이 이렇게 중심으로 뜰 수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대규모 강북 인구를 받을 여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여러 번 다른 곳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압구정 현대아파트라든지 또는 반포, 설해마을 같은 곳은 군사 유충지죠. 그래서 북한이 한강 다리를 내려올 때 그 대응 사격하기 좋은 위치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의 시설도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잠수교. 별칭이 안보교죠.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북한이 만약에 항공사진을 찍더라도 위에 것만 찍고 아래에 있는 다리를 찍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유사시에 폭격을 당하더라도 아래는 살아남아서 전차를 보낼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네. 뭐 노들섬은 키울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좋은 섬이고 예전 20세기 전기부터 서울 시민의 유원지였는데 그와는 별도로 물론 미국 동부에도 허리케인이 오긴 합니다만 허리케인이 오는 빈도보다는 한강이 넘치는 빈도가 높아서 저는 노들섬을 포함해서 한강 고수부지 둔치 쪽은 기본적으로 상설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입장인 거죠. 하산계수가 높아서 네. 건기에 비해서 우기가 되면 물이 불어나는 그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제까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고수부지에다가 건물 안 짓고 꽃 심은 게 아닌 거거든요. 신속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거라서 노들섬이든 세빛둥둥섬이든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역시 서울에서 그런 문화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안쪽으로 아니면은 완전히 부상식으로 뜰 수 있게. 근데 물론 떠내려갈 각오를 해야죠. 몇 년에 한 번씩은. 10년에 한 번씩은 대홍수가 오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시민들의 봤죠. 목격. 강남도 강남입니다만 네. 그 언덕 지역은 예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곳이고 그쪽은 살기 좋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수재를 대비한다면 그런 것이죠.
한번 이번에 저 마침 얼마 전에 그 태풍이 크게 왔죠. 그때 강남의 언덕바지에 있는 모 빌딩에 촬영하러 갔었는데 주차장 침수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크게 침수되는 문제하고 개별 건물이 침수되는 문제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개별 침수 문제는 건물주들이 좀 주차장에다가 차수벽 잘 설치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설치를 안 하셔가지고.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강남의 언덕 지역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 차수벽 잘 됐느냐, 또 누수가 어떻냐 문제들. 근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로와 지하철에 있는 주변은 상습 침수 위험이 있다는 각오를 하시고 사셔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 단지 경우도 뭐 8월 8일 때 주차장 침수됐었고, 이번 태풍 때에도 포항의 모 아파트가, 냉천 주변 아파트가 침수돼서 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감안하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강남이 21세기에 물이 넘치다니라는 거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상이변에 의해서 비가 폭우가 더 내리면 더 내렸지 덜 내릴 이유는 없는 겁니다. 제가 기억한 강남의 홍수, 폭우만 하더라도 5번이라 이번은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이 강남이 이럴 리가, 그리고 설마 앞으로 또 그러겠느냐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것이란 각오하에 저지대 평지지역, 예를 들어 음마아파트 같은데 대표적인 저지대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그 정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살면 안 된다는 아닙니다.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하고 메꿔가면서, 하지만 나머지 11개월 사이에는 좀 편하게 평지에 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으시면 사시는 것이고, 아니면 약간 언덕지대를 추천드려요. 그럼 그러시려면 지도로만 보시면 안 되고 최소 위성사진으로 보셔야 되는 것이고, 한번 걸어 다니셔야 되죠. 강남 오래 산 분들은 압니다. 여기는 언덕지대고 여기는 저지대라는 거. 박사님이 책에서 지명에 재난 위험이 숨겨져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혹시 그런 예시 하나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신천, 세강이죠. 원래 잠실은 강북 뚝섬에 붙어있는 반도였다가 세강이 물이 넘치면서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 한강 본류가 된 거죠. 신천이랄까 잠실이랄까 그 일대가 싱크홀이 자주 나는 거죠. 그게 어떤 특정 건물을 짓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들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거기는 원래 저지대입니다. 그리고 1925년 을충년 대홍수 때도 거기는 전부 잠겼어요. 그거를 억지로 메워가면서 토목 기술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거기는 극복할 수 없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터 있고, 또는 한국에는 잘 지명은 없는데 무슨 지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들, 연문연자, 연못지자 쓰는 이런 데도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거는 부산 범내골이죠. 그야말로 내에다가 골이잖아요. 여기는 당연하게 물이 내려올 것이라는 거를 예상하셔야 되는 것이고, 복개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지명은 아니더라도 사당동도 그런데 보면 대로가 있고 옆에 주차장이 쭉 길게 있는 데 있을 겁니다. 그거 대부분 복개천이에요. 지난 8월 8일 홍수 때 이수역 주변에 잠겼잖아요. 거기 원래 사당천 흐르고 있거든요. 당연히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서울 사시려면. 서울 강남 지역은 기본적으로 자잘한 하천이 많은 곳이라서 평소 염두에 두시고, 여름 때는 장마 때도 중요하지만 장마 끝나고부터가 태풍과 폭우가 많이 내려요. 이 서울 중부 지역은.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런 비가 내리는 예보가 있다. 그럴 때 그런 복개천 지역이나 내천 이런 데 들어가는 곳들은 좀 피해 다니셔야 됩니다. 저도 이번에 8월 말 9월 초에 태풍 올 때 긴장하면 다 다녔어요. 그쪽은 감전 위험도 있고 맨홀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 개개인은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옥천이라는 게 지금은 만초천이죠. 정식 이름이 만초천이라서 네. 그 천이 있었기 때문에 용산이 떴죠. 옛날 용산까지 바닷길로 배가 들어왔을 때 그 만초천을 통해서 물자를 사대문에 들였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기능은 사라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치수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건데, 그 옥천하면 여러분 아시는 게 영화 괴물에 나오는, 그 괴물에 나오는 천이 옥천인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서대문 경찰서 옆에 둥그렇게 생긴 아파트 하나 있을 겁니다. 주상 아파트 있을 겁니다. 서소문 아파트라고 기억하는데, 그것도 만초천 위에 만든 아파트죠. 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비스듬하게. 그쪽은 만초천을 비롯해서 작은 지천들이 많은 곳이라 당연하게도 포트홀도 많고, 조금만 물론 비 많이 내리면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요. 뭐 서반포 동잠실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강남이라고 하면 정말은 중국 강남을 말하죠. 양쯔강 쪽. 그래서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부터 강남이라는 거는 뭔가 좀 멀리 있지만 좋다는 뜻입니다. 그 개념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강남이라는 지명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강남은 지금 강남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개념의 강남이에요. 네. 저 중국 어디에 있다고 하는 좋은 땅, 풍부하고. 굳이 말하면 저 제주도 신화에서 사람 죽으면 간다고 하는 강남 따라간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강남 지명을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다가 1936년에 영등포 지역이 경성구에 편입되면서 그쪽을 강남이라 불렀죠. 그 지금도 범영등포권인 상도동의 강남초등학교, 대방동의 강남중학교, 지금 당산 쪽에 강남 맨션이 있었고 네. 그런 것이고, 그 강남 영등포는 자기를 강남이라 부르면서 스스로를 동서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동이 자기 조금은 작은 의미의 영동부터 지금 강남까지 영동이라 불렀고, 영중이 있고 당산역으로 향하는 쪽, 영서는 광명까지를 영서라 부릅니다. 그 개념에서 영동 지역을 부르다가 강남을 영동이라 부르다가 60년대 말부터 영동 개발하면서 어느 순간 강남이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90년대까지 신문 보면 서강남, 동강남이라는 개념도 있었어요. 그걸 개념을 써요. 네. 근데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강남이라고 하면 지금의 강남을 말하게 됐고, 또 90년에 나온 영등포 구지를 보면 구청장님이 붕괴하는 서문이 실려 있죠. 우리가 강남인데 저쪽은 영동일 뿐이었는데 우리 지명 가져갔다고 하는 분노가 있고. 근데 그때쯤 되면 강남하면 여기를 말하게 돼서 영동 세브란스가 강남 세브란스 이름 바꾼다든지 그런 작업들이 벌어지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이름은 정말은 너무 넓게 보지 않더라도 대략 동작의 동쪽 끝에 지금의 사당동부터 이수교 로타리 정도부터 동쪽을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서는 강동구는 빠집니다. 그때 강동구는 개발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넓게 봤을 때는 사당동의 동쪽 부분을 좀 강남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가 원래는 배제됐지만 지금은 대략 명일, 암사, 고덕 정도까지가 강남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분당이라든지 분당, 판교, 동탄 이런 데까지가 강남으로 넓어지고 있는 중이다. 강남은 그러니까 서울만 말하는 게 아닌 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당 8호선과 분당선, 신분당선, 그리고 KTX와 SIG를 타라 내려가고 있는 강남인 거죠. 그 강남의 최근에 핫한 지역은 천안 아산역인 것이고. 예. 그 강남 사람들이 간다는 건 아니고 강남적 삶의 양식. 교통이 편리하고 신도시가 구획져 있고 그리고 가끔씩 호수공원이 있는 이 삶의 양식이 만들어진 게 강남인 것이고, 연기 신도시라 부릅니다. 강남을. 그래서 1기 신도시 만들어졌고 2기, 3기 하면서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주동력은 삼성인 거죠.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끌고 가고 있죠. 그게 이제 아산 배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아산까지도 강남이라 본다는 것이 대서울이라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용산의 미래는 여의도와 함께 가다고 봅니다. 용산이 뜨고 여의도가 가란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용산은 현재 영등포구에 속해 있긴 하지만 결국 사실상 영등포구를 벗어나서 용산 마포와 일치될 거라고, 일치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용산 공원 용산 미군기지 쪽을 아마 쪼개서 개발하게 되겠죠. 저는 많은 지역은 주거로 개발하면 좋겠고, 그 고층을 올리면 좋겠고, 최대한 올리는 만큼 임대주택을 많이 빼내길 바라고, 정부가. 그리고 일부 지역을 공원으로 남기면 좋겠습니다. 보다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행정동이 몇 개가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일부 지역은 공원 남기되, 네. 저는 서울 숲은 실패 사례라고 보거든요. 큰 숲을 저 동쪽 끝에 두니까 대부분 서울 시민한테는 필요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가기 멀고. 그리고 일부 아파트 주민에게만 좋은 거를 만들어준. 저는 그 공공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이라는 유명한 도시공학 쪽의 책에서 하는 얘기지만,
큰 공원 하나 있는 것보다는 작은 공원 100개가 뿌려져야 됩니다. 네. 도시 곳곳에. 저는 용산공원을 만들 돈으로 대부분 분양하고 그 돈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곳곳에. 그리고 용산 대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층 아파트로 덮고 그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빼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계층적 계급적 다양성을 용산에서부터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실현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하고 비슷하죠. 계속 정권이 여러 번 바뀌면서 목적지 표류하고 있는.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큰 공원보다는 작은 공원이 도시민에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인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사대문 벗어난 거죠. 고려시대 때 남경부터가 사실 사대문, 서울 사대문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그 고려 남경의 메인은 아마도 청와대 즈음이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경복궁의 서북 쪽, 서촌 지역인 거죠. 거기에 있다가 조선시대가 되면 살짝 내려온 게 사대문인 거예요. 그렇게 개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남대문 밖으로 나온 거고. 네. 사실 저는 정말은 세종까지 가길 바랬고 최소한 서울 강남이나 경기도 과천쯤까지 내려오길 바랬어요. 과감해져야죠. 언제까지 그 조선시대식 논리에 있을 겁니까? 멀리 나가면 고려시대식 논리에. 근데 그런 의미에서 미흡 하나마 첫 발짝을 내밀어서 서울 성곽 바깥을 벗어났다는 데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더 내려가시길 바래요. 그렇죠. 것 저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참 대통령, 국왕 하면 좋아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한 반나절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죠. 다른 궁하고 묶는 거는 저한테는 의미 별로 없고 다만 청와대 주변 지역이 민간에게 개방됐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쪽이 워낙에 예전부터 살기 좋았던 곳이고 풍경 좋아서 거기가 그렇게 묶여있던 거는 참 시민들의 편의와 관광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암살한다고 북한이 첩자 보내기 전까지는 거의 개방됐었거든요. 네. 그 후에 막았던 거지. 그게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비정상의 정상화. 거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까지 1000년간 받았던 거와 마찬가지의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 보는 것이고 아마 전 창덕궁이나 이런 데보다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이런 데보다 앞으로 더 주목받을 거라고 봐요. 네. 거기는 굉장히 수려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서울 성곽 걷기가 더 활발해지겠죠. 그 전까지는 자꾸 이렇게 좀 시끄럽거든요. 뭐 찍지 말라 하는 식으로. 근데 하지만 그쪽이 정말 메인이었는데 관광으로는. 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박사님이 그 다른 곳들보다도 원도심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곳이고 또 이 원도심이 지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게스트하우스가 늘어나는 곳을 주목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외에도 원도심을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들은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포인트까지는 아니고 좀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 봅니다. 답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결과론일 수도 있고 귀납적인 걸 수도 있지만 여기 인간은 원도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더라. 근데 그 본능을 누르고 개발하기 편하다는 이유, 그리고 상가 지역이 일반 주택보다 수익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구도심을 밀어버린 다음에 택지 선 그어버리고 상가 지구 개발해서 비싸게 분양 주잖아요. 개발 주체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가권들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은 그 신도시 주민들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멀리 차 끌고 가서 새로 찾아내요, 구도심들을. 그 사례로 든 것이 세종시에서 도시지구의 외곽에 있는 조치원읍과 공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멀리 구도심을 찾는 과정에서 탄소 소비도 심하고 낭비가 많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거 살려두면 되는 것을. 그런 차원에서 인간의 본능임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원도심, 구도심을 포함하는 식으로 개발 계획이 좀 수정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문제는
제가 제 외국인 친구들하고 많이 하는 얘기예요. 외국인 친구들은 사실 경복궁 재미없어 합니다. 이게 옛날 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회로 말고는. 역사적인 사정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금성이라든지 일본 교토에 있는 성보다는 역사적인 연원이나 규모에서 못 미치기 때문에 그걸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분들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피막골 데려가면 종로 3가 4가 5가 6가 가면 그렇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역시 남의 나라의 구도심이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는 것이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가 앞으로 카페촌이 되고 외국인들이 오고 아마 힙지로가 되겠구나. 제2의 힙지로, 제3의 힙지로가 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 제 경험에 가까운 얘기입니다.